자, 오늘도 아침 산책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오지에 살고 있습니다. 발리 때문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 차로 운전을 오래 해야 한다는 거, 그거 빼고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가자. 샐러드야? 발리 맛있어? 발리 그건 네가 먹을 게 아니라니까. 발리 저건 새야. 새 그렇지. 가자 옳지. 가자. 옳지. 발리, 아빠 연구실 갔다 올게. 알았지? 발리, 기다려. 앉아. 기다려. 아빠 연구실 갔다 올게. 바이바이. 옳지.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분석을 위한 내담자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발리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저 혼자 연구실에 가서 글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하고 그리고 내담자 정신 분석하고 그런 일정으로 오늘 지내게 됩니다. 자, 오늘 출근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먼저 말씀드릴 첫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 그런 인문학자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찍고 편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무비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도구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편집이라는 영역이 낯설지는 않은 영역이다라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네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에콜 데 보자르 출신입니다.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미술학교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학사를 마쳤죠. 그리고 다시 파리 대학으로 가서 예술학과, 철학과 이렇게 전공을 바꾸어 나갔는데, 어쨌든 첫 전공은 예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디오 아트였죠. 제가 전공했던 분야가 비디오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공개하는 이런 과정들은 저에게는 그렇게 낯선 과정들은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볼 텐데, 인문학자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자, 이거 저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는 하는가 하면 비디오 아티스트가 작업을 하듯이, 혹은 더 간단하게 상식적인 표현을 쓰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공부를 합니다. 이게 제가 공부하는 아주 저만의 특별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뭐 끼워 맞추는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한 화가가 정물을 앞에 놓고 정물화를 그리듯이, 여러분들 중에서 그림 그려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엔 항상 저는 그림을 그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뭐 꿈도 화가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를 메고 뭐 그때 당시에 창경궁이라고 창덕궁이라고 불렀던 곳, 경복궁 이런데 뭐 사생대회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생대회 나갈 때만 그런 곳에 가서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이제를 메고 도화지, 물감, 뭐 유화, 캔버스 이런 거 챙겨서 가서 항상 그림을 그리는 아이였어요. 그림 그리는 건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때의 습관이 지금도 인문학을 공부할 때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는 텍스트를 일종의 정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텍스트를 해석해내는 과정을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림이라는 게 사진 찍듯이 똑같이 베껴내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을 바라보고 정물화를 그리듯이 혹은 풍경화를 그리듯이 대상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색깔을 좀 변화시켜 보기도 하고 구도를 좀 변화시켜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 누구나 추구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그대로 저는 락강의 텍스트를 보고 있어요. 락강의 텍스트는 일종의 저에게는 하나의 풍경이죠. 근데 굉장히 난해한 풍경입니다. 재현해내기가 쉽지 않은 풍경이죠. 혹은 정물화라고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계의 물질과 같은 정물화의 정물들이죠. 그러니까 그 텍스트는 저에게 일종의 물성을 가진 대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바라보고 서두르지 않고 이쪽 저쪽 살펴보고 이런 해석을 가해보기도 하고 저런 해석을 가해보기도 하고 이 색깔을 칠해보기도 하고 자,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게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건 저는 단지 읽기만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저는 제가 그린 결과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꼭 독서 노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강해서가 되어서 출간되고 있지만 초기에는 일종의 저만의 메모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 그림이 필요했다는 거죠. 정물을 보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텍스트를 읽고 그걸 이해했다라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저만의 결과물, 저만의 스케치, 저만의 그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림 그리는 방식대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단지 이렇게 개념적인 차원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는 그 락강의 텍스트를 혹은 뭐 르장드르의 텍스트 혹은 알랑바디오의 텍스트를 모니터에 이렇게 걸어놓고 한참 그걸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 바라보면서 실증이 나면 일어서서 뭐 운동을 하기도 하고 푸시업을 하기도 하고 스쿼트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뭐 발리하고 같이 출근했을 때는 발리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근데 항상 그 앞에는 그 텍스트가 걸려 있습니다. 모니터에 좀 큰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를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 물성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지를 굉장히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이해하려고 하죠. 그리고 단지 이해가 아니라 그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창작과 유사한 나름의 해석을 가해보려고 하죠. 자, 그게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 연구실에 와서 이렇게 책장을 살펴보시고는 책이 많지 않다 의외로 혹시 자택에 가면 더 많은 책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 아니냐 학자로서 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학자라고 하면 집에 막 책들이 넘쳐나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책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느리게 읽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그 성서에 나오는 책 먹기라는 개념이죠. 책 먹기. 책을 읽지 않고 먹는 것. 먹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먹는다는 건 그 책을 단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 몸속으로 육화시킨다는 뜻이에요. 함께 지내는 시간들인 거죠. 그 책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고 그 책을 보면서 경험했던 일상의 삶이 녹아드는 시간들이죠. 그렇게 책을 먹고 나면 거기에서 원래 작가가 의도했던 의미의 전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실 책이라는 것도 그 안에 기표들이라는 것도 물성을 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락강 정신분석의 요체이기도 하죠. 어떤 기표, 주어진 단어가 원래 그것이 사로잡혀 있던 의미화의 체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사건적인 의미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해방시키는 거, 혹은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거. 자, 이게 락강의 기표 이론이 어떻게 문자 이론화 되면서 후기 락강으로 나아가느냐에 대한 논점을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어떤 사건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책먹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텍스트를 소화해내려고, 그걸 먹은 다음에 그걸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날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 자, 그런 방식의 공부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텍스트를 앞에 걸어놓고 마치 화가가 정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듯이, 해석해서 그림을 그려내듯이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림 그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그게 단번에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물 앞에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안 되면은 그 그림 그대로 거기에 걸어놓고, 이젤 위에 걸어놓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문자가 오면 방문자와 이야기하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방문자가 떠나면 다시 그림 앞에 앉고. 자,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무언가를 단시간에 이루어낸다기보다는 눈앞에 그 작업 중인 이젤에 캔버스를 걸어놓고 정물 바라보고 캔버스 바라보고 이런 시간으로 천천히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음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무언가를 이렇게 단번에 집중해서 해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저한테는 그 루틴이라는 게 중요하죠. 화가가 아침에 작업실에 나가서 붓을 빨고 이젤을 정리하고 정물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채광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천천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 색깔을 이거 칠해보기도 하고 저거 칠해보기도 하고, 구도를 좀 바꿔보기도 하고, 혹은 그렸던 그림을 지워서 다시 시작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굉장히 느슨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느슨하지만 아주 중요한 반복적인 루틴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형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적으로 작업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건 제 자랑은 아닌데, 학회 논문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저는 한 번도 그걸 이렇게 길이 넘어서까지 미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작업을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논문 기한 같은 거를 놓쳐본 적이 없고, 박사 논문도 사실은 거의 2년 반 만에 다 썼어요. 보통은 3년이 되어야 박사 논문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데 보통 유학 가신 한국 분들을 보면 한 4, 5년 계속 연기해서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작업하는 방식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느린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상당한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그때 배웠던 거죠. 물론 그때 석사 논문 쓸 때부터 일단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걸 배웠던 것이죠. 그게 효율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게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조금 독특한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공부하시고 이제부터 인문학자가 되고 싶다, 텍스트를 읽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만의 고유한 특별한 사고방식을 마련해 보고 싶다,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거죠. 낙순물에 바위가 뚫린다는 말. 그러니까 반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강력한 루틴의 반복을 만들어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제 몸을 맡기면 매일 몇 시에 출근한다, 매일 몇 시에 퇴근한다, 그 사이에는 엄청난 천재적인 발상이 등장하지 않아도 텍스트를 눈앞에 놓고, 만약에 읽을 수 없다면, 너무 어려워서 읽혀지지 않는다면 그냥 바라만 본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에 익숙해지고, 기표에 익숙해지면 천천히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는 의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의미들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는 다시 계속 그 텍스트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넘어설 수 있는 나만의 생각이 존재할 수 있는가를 타진해 본다는 거. 화가가 정물화를 그리듯이 눈앞에 텍스트를 놓고 이리저리 관찰하면서 작업하는 거. 그리고 항상 결과물을 만드는 거. 왜냐하면 나만의 그림을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화가가 정물만 바라보고 너무 꽃이 아름답다,
라고 감탄만 하다가 자기 그림을 못 그린다라는 건 그건 좀 역설적이고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결과물을 남긴다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과물을 우리 공동체에, 이 사회에 공유한다라는 것. 그게 출판의 방식이건 아니면 유튜브의 방식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서 그것이 이 세계라는 유한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곳에 원래 존재하던 지식의 체계를 흔들거나 영향을 주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면 인문학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문학자는 공부할 때 정물화를 그리듯이 공부하는 것. 자, 이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출근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도 비슷한 얘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인문학자가 같은 얘기죠. 인문학자가 책 읽고 무언가를 쓰는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이거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인문학자까지는 아닌데 난 그냥 책을 읽는 사람이고 책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나, 이런 걸 좀 알고 싶다, 그런 거 듣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사실은 강의 중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제 친구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는 오래된 친구 한 명 있어요. 제가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관계를 이어오고 계속 서로 속내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직업은 전혀 인문학과 상관이 없는 체대 출신의 젊은이였고,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리고 데카틀론이라고 하는, 데카틀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뭐 러너들, 마라톤 하는 분들, 달리기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브랜드인데 최근에 더 많이 알려졌죠. 상당히 비싸지 않은,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뭐 호카 이런 것처럼 비싸지는 않지만 효율성이 좋은, 나름 가성비 좋은 운동화 혹은 뭐 체육복, 러닝복 이런 것로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 그 회사를 다니던 친구예요. 지금은 퇴사했는데 은퇴를 좀 일찍 했죠. 그 친구가 처음에 어떤 친구였냐면, 저를 처음 만나서 저하고 프랑스에서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는 입양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죠. 뭐 한국에 대해서, 자신을 버린 나라 한국에 대해서, 혹은 지금 한국의 어떤 모순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이야기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다가 저는 이렇게 인문학자가 되었고 다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인문학자가 되었고, 그 친구는 계속해서 데카틀론에서 일을 해서 처음에는 그 캐시어부터 시작했던 친구인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작은 매장의 디렉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훨씬 더 큰 매장의 점주가 되고, 그리고 더 승승장구해서 한국에 한 10년 전에 데카틀론이 처음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팀을 꾸렸을 때 거기서 부팀장을 했던, 상당히 높다면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데카틀론을 위해서 일했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뭐 자본주의 세계에서 일했던 그런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프랑스 친구라서 그런지, 왜냐하면 뭐 외모는 한국 사람이지만 프랑스에서 교육받고 프랑스에서 살아왔으니까 정신 멘탈은 프랑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둘 줄 알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이 세계를 착취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비판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틀론의 그 고위직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내면적인 갈등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 한 5년 전부터인가 번아웃 현상, 우울증 이런 것들을 겪게 되고 결국은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꾸리기 위해서, 새로운 삶이, 왜냐면 지금 뭐 50대 중반이지만 그 친구는 저보다 4살이 어린데 50대 초반이죠. 어쨌든 새로운 어떤 여생이 남아있으니까 무엇 할까를 고민하는 중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문득 저에게 올해 초에 한국에
여행을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철학은 어떠니?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철학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에게 개인적인 철학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관심을 갖고 공부하려는 학부에 들어가서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대학은 그 친구는 대학원까지 다 마친 친구이지만 대학 들어가서 철학 공부를 하는 건 어떠니? 이런 질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친구가 우울증도 겪고 번아웃 겪고 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대화였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철학책은 어떻게 읽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친구는 사실은 전혀 분야가 다르니까 물론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예술에 대한 어떤 존중의 마음은 꽤 있는 친구이지만 본격적으로 철학책 같은 거, 인문학 책을 각 잡고 읽어본 적은 없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저는 술 안 마시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꼭 술을 마시죠. 포도주를 항상 마셔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질문을 하길래 야, 이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대답해주면 어떨까? 혹은 제가 경험했던 걸 그대로 이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든 말든 이거는 그냥 백상현 너다운 이야기니까 그냥 들어줄게 라는 수준에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해주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책을 연애하듯이 읽어라 라고 말해 주었던 거죠. 연애하듯이 책을 읽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연애할 때는 한 번에 여러 명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딱 한 명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자연애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면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책을 읽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건 저의 스타일이에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책 읽기는 책 먹기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를 오래 마주하고 그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읽는다. 자, 그게 진정한 책 먹기이지, 그게 진정한 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책을 사랑하듯이 읽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책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었던 흥미가 있었던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 프랑스 철학이건 아니면 중세 프랑스 철학이건 아니면 19세기 철학이건 어쨌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나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책을 한 권 고르는 거죠. 튼튼한 책을 잘 안 찢어지는 책을. 왜냐하면 오래 사랑해야 되니까. 그 책을 항상 끼고 다니라고 말을 해줬어요. 읽건 안 읽건 갖고 다녀라. 운전할 때도 옆에 놓아두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실 때도 옆에 놓아두고, 책을 항상 들고 다녀라. 가능하면 요즘에는 디지털화된 텍스트 많이 있지만, 밀리의 소재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물성을 가진 책을 항상 들고 다녀라. 마치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한 장 한 장 아주 천천히 읽는 거죠. 천천히 초저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알아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책 읽어가면서 그 책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책과 추억을 쌓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이 페이지를 읽고 있을 때 어떤 카페에 있었지? 근데 그 카페 굉장히 멋진 카페였어. 분위기 참 좋았어. 혹은 내가 이 문장을 읽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방문했었지. 그 친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텍스트가 그 친구와의 대화에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 혹은 그 친구와의 대화가 이 텍스트를 읽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 자, 이런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거죠. 자, 책을 읽는 건 그렇게 관념의 세계 안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아니고, 그 책과 함께 했던 시간들도 함께 내 몸속에, 내 기억 속에 켜켜이 쌓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게 진짜 진정한 행복한 책 읽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책과 사랑에 빠지면 그 책의 내용을 얼마나 많이 이해했건, 왜냐면 그 친구는 철학과 전공도 아니고 인문학과 전공도 아니니까 난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보다는 그 책의 목소리와 함께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추억이 쌓이는지가 실제로 이 텍스트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척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어떤 맞닥뜨린 문제를 내가 극복해내는데 힘이 되기도 하고, 사랑의 한마디가 나를 어떤 고독 속에서 꺼내주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랑의 한마디가, 사랑의 어떤 몸짓들이 내가 불필요한 군중들 속에서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잠시 끄집어내어서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사람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사물과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정신분석에서 성도차기 구조에서는 페티시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사물과 사랑에 빠지는 것. 저는 책과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책을 읽는 것이 아주 개인적인 책 읽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흔히 서점에 많이 팔리는 책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넓고 얕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냥 그 수준의 상식적인 의미들만 딱 섭취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보편적이고 그들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 너도 읽었어, 나도 읽었어, 그래서 나는 그거 알아, 너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독서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진정한 독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독서라는 것은 남과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근데 남과 다른 누군가가 된다는 게 무슨 굉장히 오만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만하게 나는 천재이고 너희들은 바보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 어려운 책을 읽었고 너희들은 못 읽었지, 이런 방식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나만의 개인적인 삶이 발생하는 거. 왜냐면 우리는 다 개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남과 다른 존재여야만 하잖아요. 나는 나인 것이잖아요. 주체는 주체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 남과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 내가 남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 이건 사실은 비극적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비극에 우리 모두가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면 어느 정도는 남과 비슷한 삶을 살아야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만큼은, 책을 읽는 경험만큼은 남과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 책을 썼던 사람과도 다른 방식으로 그 텍스트를 경험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그 친구에게 제가 조언해 줬던 거예요. 정말로 네가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면 하나의 책을 읽고, 그게 철학책이건 뭐 사회학 책이건 정신분석에 관련된 책이건, 네가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면 거기서 추출되는 지식보다 그 책과 함께 경험했던 삶의 향기들, 삶의 흔적들, 그것들을 갖게 되는 게 더 소중한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그런 텍스트의 읽기가 너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거 아니냐. 풍요롭다라는 건 나만의 삶을 갖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눈이 온 뒤끝이라서 그런지 차가 조금 막히네요. 지금 내부 순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좀 막히는 눈이 온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출근 브이로그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발리의 산책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